안녕하세요. MTN 이슈체크 나운수 기자입니다. 지난 3월 기업 회생을 신청한 뒤 관련 절차에 돌입한 홈플러스의 조사보고서가 어제 나왔습니다. 조사보고서는 법원이 선임한 조사위원이 이렇게 작성해서 이 법원에 제출하는 공식 문서로 회생 가능성을 판단하는 이 보고서인데요. 약 3개월간의 조사를 끝에 나온 건데 이 홈플러스의 계속 기업 가치보다 이 청산 가치가 높다는 이제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하는 것보다 이제 그냥 현재 보유한 자산을 팔아서 이 정리하는 게 더 낫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이 결과대로 청산 절차를 밟는다면 이 사회적 파장은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번 이슈체크는 저희가 입수한 이 조사 보고서를 토대로 저희가 입수한 조사 보고서를 토대로 하나씩 그 내용을 좀 살펴볼 텐데요. 어떤 근거로 이 청산 가치가 계속 기업 가치보다 높게 나왔는지 최대한 쉽게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 청산 가치가 높은 홈플러스는 그럼 정말 청산 절차를 밟고 망하는 건가? 이런 우려가 들 수밖에 없겠죠. 사실상 지금 홈플러스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새로운 주인을 찾는 건데, 언론 보도를 보면 6개월 내 이 새 주인을 찾지 못하면 청산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건지 앞으로 남아있는 절차까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산 가치, 계속 기업 가치 좀 생소하죠?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자산이 이렇게 있는데, 자산이라는 거는 이 영업 자산과 이 비영업 자산으로 나뉩니다. 이 대표적인 영업 자산은 이제 기계 장치, 재고 자산, 등등 이런 매출 채권 등등 이런 게 있을 거고요. 비영업 자산은 이 영업과 무관한 자산을 말하는데, 현금이나 투자 주식 등등 이런 금융 상품의 좀 성격들이 좀 짙습니다. 청산 가치부터 좀 살펴볼 텐데, 청산 가치는 영업 자산이든 이 비영업 자산을 다 팔았을 때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를 이렇게 나타낸 겁니다. 계속 기업 가치는 이 청산 가치보다는 조금 복잡한데, 우선 영업 자산을 활용해서 향후 10년 동안 벌어들일 수 있는 영업 활동 현금 흐름과 회사가 영구히 존속한다는, 그러니까 10년 이후에도 계속 존속한다는 이 가정하에 추정한 현금 흐름, 그러니까 이걸 잔존 가치라고 하고요. 이걸 더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비영업 자산에 대한 것도 구하는데, 비영업 자산은 말 그대로 영업과 관련이 없으니 이 자산들을 매각했을 때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이 비영업 자산까지 다 합해서 계속 기업 가치를 이렇게 구하게 됩니다. 이 청산 가치 같은 경우에는 이번 홈플러스는 3조 6,816억 원이 나온 거고, 계속 기업 가치는 2조 5,059억 원이 산출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청산 가치보다 계속 기업 가치가 높다라는 이제 기사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고요. 청산 가치가 계속 기업 가치보다 약 1조 1,700억 정도 높습니다. 조사 보고서가 나오기 전까지 홈플러스의 청산 가치가 꽤 클 것이란 예상들이 많긴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홈플러스의 경우 이 보유한 이제 매장들의 부동산 가치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 부동산 가치만 하더라도 이 조 단위를 넘어설 거다 이런 예상을 했던 거죠. 어떻게 청산 가치가 산출이 되는지, 이 보유한 부동산 자산은 얼마나 되는지 이것도 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목이 너무 많아서 핵심만 추려봤습니다. 이 청산 가치 상정표는 재산 상태 조사액, 그다음에 청산 조정, 그리고 실제 청산 가치 이렇게 세 개로 구분이 되는데요. 이 실사 과정을 거쳐서 그 자산의 시세를 나타내는 시가 개념인 게, 실사 가치 개념이 재산 상태 조사액이고요. 그 이후에 조정을 거치는데, 예를 들어 보유한 자산을 시장에 급하게 내놓으면 이 조사액보다 제값을 못 받고 팔 가능성이 높겠죠. 이런 걸 감안해서 이 청산 조정을 거치는데요. 그래서 이 재산 상태 조사액에서 청산 조정을 거치면은, 차감을 하면은 이 최종적인 청산 가치가 산출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주요 항목별로 보면, 현금 같은 경우에는 1,393억 원의 재산 상태 조사액으로 산출이 됐는데 그대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조정이 0원으로 이렇게 조정이 된 건데, 당연한 게 현금은 그 자체가 가치이니까 조정을 거칠 필요가 없겠죠. 근데 이 재고 자산 같은 경우를 보면은 굉장히 이 청산 조정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 재산 상태 조사액이 4,461억 원인데 이 조정이 거의 3,000억 원 들어가면서 이 가치가 1,400억만 산출이 인정이 됐는데요. 이렇게 재고자산 같은 경우에는 조정이 큰 폭으로 된 거는, 아무래도 재고자산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렇게 시장에 내놓으면은 회수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 보니까 이 조정이 큰 폭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서 홈플러스의 청산 가치가 굉장히 높게 산출이 된 거는 이 토지와 건물, 그러니까 부동산 자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보니까 이 재산 상태 조사액에서 2,600억, 그러니까 2,680
182억 정도밖에 토지 건물 합해서 이 정도밖에 인정을 못 받았고요. 이것도 심지어 청산 조정을 거치면서 이 청산 가치가 1,800억 원으로 크지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홈플러스가 지난해 메리츠로부터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한 1조 2천억 원 정도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부동산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그 부동산 자산에, 그러니까 담보로 잡힌 그 부동산 자산의 경우에는 법적인 소유권을 이제 신탁사에 넘기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번 조사 평가에서도 이 넘긴 신탁사에 대한 부동산 자산은 따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신탁 자산을 별도로 구분을 해놨는데, 이걸 한번 보면요, 토지와 건물의 신탁 자산, 그러니까 토지와 건물 이렇게 담보 잡힌 자산, 신탁 자산이 이 두 개를 합쳐서 한 4조 6,089억 원이 되고요. 청산 조정이 들어간 게 약 2조 2천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담보로 잡힌 최종적인 청산 가치가 2조 7,395억 원으로 산출됐습니다. 생각보다 이 좀 청산 조정이 많이 들어갔죠. 2조 원 육박하게 이 청산 조정이 들어간 거니까요. 이렇게 조정이 컸던 건 실제로 청산을 밟았을 때 이 담보 자산은 경공매를 거쳐서 처분이 될 텐데, 이 과정에서 낙찰이 될 가능성도 있고요. 또 매각이 되더라도 이 통상 경공매는 이 시세의 약 70에서 80% 수준의 처분이 되다 보니, 이런 상황들을 종합해서 이 큰 폭의 청산 조정이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종 결과적으로 보면 토지와 건물 담보 신탁에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막 이것저것 다 자산을 합친 홈플러스의 재산 상태 조사액이 한 6조 8,494억 원이었는데, 이 조정을 한 3조 1,600억 원을 거치면서, 굉장히 크죠. 거의 절반, 45% 정도 거치면서 이 청산 가치가 3조 6,816억 원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지금까지 청산 가치를 살펴봤으니 계속 기업 가치도 살펴봐야겠죠. 계속 기업 가치는 앞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10년치 앞으로 예상되는 활동 현금 흐름, 그리고 10년 이후에도 회사가 종속할 것이란 가정하에 그 이후의 현금 흐름을 나타내는 잔존 가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비영업 자산들을 매각했을 때 얼마를 받아낼 수 있느냐, 이 세 항목을 합쳐서 이렇게 산출한 게 계속 기업 가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표를 통해서 한번 또 자세히 살펴볼게요. 가장 첫 번째로 10년 내 예상 활동 현금 흐름을 구할 건데, 이게 바탕이 되는 게 향후 10년 내 손익 계산서입니다. 이것 역시 추정을 하는 거죠. 향후 10년 후까지 예상한 매출과 영업 이익을 이제 아래 표로 나타냈는데요. 이 2025, 26, 2026, 2027 이런 식으로 나타낸 건 홈플러스의 이제 회계 기간이 그 해에 3월 1일부터 그 다음해 2월 28일까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25, 26, 26, 27 이런 식으로 좀 구분을 해놨고요. 그래서 살펴보면은 매출이 쭉 이 정도, 그 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한 2,717억 원 정도 영업 손실을 낼 것으로 봤고, 이 영업 손실 기간이 향후 3년 정도 더 지속될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흑자 전환을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추정을 했는데, 이걸 기반으로 영업 현금 흐름을 이제 추정을 하는데요. 영업이익의 각 종목 상각비, 회계상 이제 상각비가 이제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 영업이익에 상각비를 더해서 영업현금 흐름을 산출을 해줍니다. 그래서 통상 이 영업이익보다 영업현금 흐름이 조금 더 플러스 되는 이제 성격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현금 흐름 같은 경우에는 영업 손실은 3년 정도 지속이 될 것으로 봤지만은 영업현금 흐름 마이너스는 한 2년, 향후 2년 동안 지속이 될 거다라고 추정을 했고, 그 이후부터는 계속 좀 플러스 영업현금 흐름을 보일 거다라는 식의 좀 추정을 했습니다. 이거를 다 더해주면은 아까 말한 그 영업활동 현금 흐름의 총합을 구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영업 현금 흐름을 다 더해주는데, 이 수치를 다 더하는 건 아니고요. 이 수치들을 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다 현재 가치로 추정을 해줍니다. 당연히 시점이 뒤일수록 할인율이 이제 커질 수밖에 없겠죠. 현재 5천억 원과 10년 뒤 5천억 원은 당연히 10년 뒤에 그 5천억 원의 가치가 더 작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거쳐 산출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는 3,983억 원으로 이렇게 산출이 됐고요. 그리고 10년 뒤 계속 회사가 존속할 것이란 이제 예상을 하고, 그 이후의 현금 흐름을 추정한 걸 잔존 가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산출된 잔존 가치는 8,854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비영업자산을 다 매각한 걸 계산하면은 비영업자산 가치는 1조 2,222억 원이 되고요. 이거를 다 더해주면은 계속 기업 가치를 산출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결과 이렇게 다 더한 이 계속 기업 가치는 2조 5,059억 원으로 산출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청산가치, 계속기업가치를 산출했는데 보신 것처럼 청산가치는 3조 7천억 정도, 계속기업가치는 한 2조 5천억 정도입니다. 청산가치가 한 1조 2천억 원 정도 더 큰데, 이거는 이제 회사를 정리하는 게, 그러니까 계속 회사를 운영하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이제 결과가 내려진 겁니다. 이렇게 청산가치가 더 큰 경우 현재 거치고 있는 회생 절차를 폐지하는 게 원칙이긴 합니다. 회생 절차가 폐지되면 회생 인가로 금지된 채권자들의 권리 행사가 가능해지면서 홈플러스의 예금 계좌, 매출 채권 등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이 이뤄지면서 바로 정상적인 영업이 힘들어지고요. 1만 8천 명에 달하는 직원들도 사실상 바로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사회적 파장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정말 홈플러스는 이 원칙상 청산 과정을 거치는데, 그럼 이제 실제로 이렇게 파산에 이르게 되는 걸까요?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M&A 인수합병을 통해서 홈플러스를 인수해줄 새로운 인수자를 찾으면 됩니다. 제3자가 홈플러스가 발행하는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들어온 인수대금으로 이제 뭐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 그러니까 빚을 다 갚게 되면은 회생 절차가 폐지되지 않고 계속 진행이 가능한데요. 홈플러스는 조사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여서 법원에 인가전 M&A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본격적으로 매각 절차가 시작되는데요. 국가 경제, 사회적 파장을 고려하면 법원이 인가를 낼 가능성이 사실상 100%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앞으로 홈플러스, 그 다음에 그 주인, 지금 현재 주인이 MBK한테 주어진 과제는 새 주인 찾기가 되는 거죠. 허가가 떨어지면 관리인이 이제 매각 주관사를 선임해서 본격적인 매각 절차를 밟는데요. 업계에선 새 주인을 찾는데 한 24주, 6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24주라는 기간을 조금 보니까 이게 어느 근거에서 좀 나왔냐 이렇게 좀 보니까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준칙에 나와 있는 기간으로 좀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일각에선 6개월 내 인수자를 찾지 못하면 청산하게 된다, 뭐 이런 보도들이 굉장히 지금 현재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말 6개월 내 못 찾으면, 그러니까 세주인을 못 찾으면 청산 파산을 해야 되는 거냐? 좀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이것 역시 좀 과장된 표현입니다. 일단 이 수치는 드린 대로 준칙일 뿐이고요. 신청 허가를 내는 법원도 언제까지 이제 무조건 찾아라 이런 데드라인을 구체적으로 주진 않습니다. 일단 매각 절차부터 보면은 가장 먼저 매각 주관사를 선정을 하고요. 그 매각 주관사가 뭐 공고를 냅니다. 뭐 이거를 팝니다. 뭐 얼마에 팝니다. 뭐 이런 공고를 냅니다. 그 다음에 인수 의향서를 접수를 받은 뒤 우선 협상 대상자, 그러니까 인수 의향자 를 선정을 하고요. 그 이후에는 인수의향자가 이제 홈플러스에 대한 정밀 실사, 그러니까 얘네들이 얼마나 지금 자산이 있는 거냐, 뭐 앞으로 얼마나 좀 잘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정밀 실사를 거치는 등 지금까지 말만 들어도 과정이 좀 꽤 복잡하죠. 그리고 홈플러스의 경우 굉장히 회사 규모가 커서 향후 인수자가 홈플러스에 대한 정밀 실사를 하는 것도 굉장히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실상 6개월 내 이런 과정을 이제 다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법원 역시 이를 인지하고 있어서 앞서 말한 대로 뭐 데드라인을 뭐 6개월 내 뭐 인수자를 찾지 못하면 당장 청산하게 될 거다, 이런 언론 보도들은 좀 다소 과장된 표현이고요. 지금 저희가 조금 추정하기로는 뭐 이런 다 모든 총 과정들을 거치면은 한 1년에서 한 1년 6개월 정도는 걸리지 않겠느냐라고 좀 추정이 됩니다. 네, 오늘 이제 홈플러스에 대한 이 청산가치, 계속기업가치가 어떻게 산출이 됐는지, 그리고 지금 일각에서 말하는 6개월 내에 세주인을 찾지 못하면 청산가치를 받는 건지, 뭐 이 부분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지금 벌써부터 뭐 세주인에 대한 뭐 이 누가 되느냐,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사실 조사보고서가 법원에 제출된 지 하루도 안 돼가지고 뭐 지금 누가 인수를 할 거냐, 누가 관심을 보이느냐, 뭐 이 자체가 사실 현재로서는 지금 의미가 없고 그냥 한마디로 설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앞으로가 좀 더 중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저희 지금 홈플러스 자체가 워낙 중요한 이슈인 만큼 저희 이체크에서도 계속 중요한 좀 이슈들이 좀 있으면, 발생을 하면 그때그때마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준비한 이체크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더 유익하고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